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모두 새가 되었네. 박완서. 나도 죽으면 새가 되고 싶다. 날아다니고 짝짓고 알 낳고 새끼 키우고 총에 맞거나 독극물을 먹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새가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순간적으로라도 지구의 중력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황홀한 자유, 비상의 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22일이었죠. 우리 곁을 떠난 고 박완서 작가님의 수필 모두 새가 되었네에 실려있는 구절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문학의 큰 별이었죠. 이제 큰 별 하나가 영원히 하늘나라로 날아가셨는데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는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씨를 품은 흙의 기척은 부드럽고 따숩다. 내 몸이 그 안으로 스밀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 무섭지 않아진다. 이 글의 내용처럼 박완서 작가는 가보지 못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작년 말에 전화를 드렸을 때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했던 독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2011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방송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선일보 단편소설 당선작 서른영 작가의 집시 달을 굽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서른영 작가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서른영 작가는 작품 소개한 후에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1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서른영 작가의 집시 달을 굽다 만나보시죠. 집시 달을 굽다. 서른영. 새벽 3시 은호의 눈이 저절로 떠진다. 그녀는 침대 옆 자투리 바닥에 차렷자세로 누워있다. 습관이 들어서 갓 깨어난 사람 같지 않게 정신이 맑다. 이렇게 28개월째 버티는 중이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매섭게 반짝이고 있다. 은호는 두려움을 다독이며 배를 불룩하게 부풀렸다. 맹수는 기습공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만큼 배를 부풀려두면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침대 난간에서 시동을 걸던 맹수가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이어서 배를 움켜쥐는 한 여자. 은호는 내장이 진정될 때까지 배를 쓸어내렸다. 상대는 곱실거리는 흰털에 15kg의 우라마 몸짓을 자랑하는 푸들이다. 순놈이라 영역 표시를 해대는 바람에 청소를 아무리 해도 놈의 지린내가 집안 어딘가에 배어있다. 선배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즐기는 이런 식의 밤놀이를 몹시 좋아한다. 초반에는 이 엄중한 놀이의 룰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선배님, 방도 좁고 저 개 없애는 게 어때요? 뭐라고? 개를 없애자니? 개를 없애자고 선배를 구슬리곤 했던 과거사를 떠올리면 은호는 귀가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다. 집세 한 푼 내지 않는 주제에 말이다. 선배가 합리적이거나 예민한 여자였더라면 은호는 비웃음을 샀을 것이다. 선배는 이 관속 같은 반지하를 전세 1,500에 살고 있다. 7평짜리 단칸방에 싱글 침대와 화장대가 꽉 낀다. 부엌은 따로 없다. 현관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간이 싱크대가 붙어있다. 그 옆에서 300리터짜리 중고 냉장고가 성의껏 돌아간다. 맞은편 벽에 붙은 화장실은 한 사람만 들어가도 미어 터진다. 선배는 동네 사우나를 다니지만 한푼이 아쉬운 은호는 변기에 앉아 요령껏 씻으며 지낸다. 한밤중에 놀이개의 배를 만족스럽게 가격한 맹수는 다시 침대 위로 뛰어올라 잠을 청했다. 교활한 개를 만난 이후로 그녀는 볼품없는 인간이 돼버렸다. 30만 원만 더 모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은 다 채워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저놈도 조금만 더 참으면. (2학년) 여름, 엄마가 갑자기 죽기 전까지는 외삼촌 집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농사를 짓던 엄마는 벼랑간 과로로 쓰러졌다. 은호는 엄마가 살던 월세 보증금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빈손의 고아가 되었다. 삼촌네로 돌아와 보니 은호의 짐이 대문 밖으로 몽땅 쫓겨나 폭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쪽지 크기로 접어 숨기고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선배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선배님,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엎드려 잠만 잘게요. 네? 뭐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내 집처럼 편히 지내.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굴었지만 은호에게 그것은 기적이었다. 군 식구가 늘어나니 당장의 공과금부터 2배로 늘어날 터였는데도 선배는 개의치 않았다. 덕분에 은호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계속 다닌다. 석관동의 등굣길은 늘 한산하다. 저만치서 허연 멀대가 손을 흔들고 있다. 야! 은호야! 이제 다니는 애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애를 1년 동안이나 줬죠. 우리 집 언제 갈 거야? 나도 너네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하지만 안 돼. 야! 은호야, 너 소띠기 반창고 뭐야? 걔가. 야, 걔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뭐 그렇게 험하게 노냐. 우리 아침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기념으로 우리 손 잡고 가자. 반창고가 무심코 떨어지니 맹수가 새겨놓은 끔찍한 흉터가 드러났다. 은호는 경원이 보기 전에 서둘러 반창고를 갈아붙였다. 이른 아침
개에게 심하게 물리던 순간 은호는 재빠르게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출근하는 선배를 평소처럼 배웅했다. 선배를 보내고 나서 개를 바라보니 놈은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은호를 무너뜨린 첫 번째 발단이었다. 놈의 횡포는 반지하의 의뢰와도 같은 것이지만 이날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다. 은호는 밖으로 나가서 선배가 골목을 빠져나갔는지 확실히 점검했다. 그리고 장대를 구해와 침대 밑으로 기어든 개를 수없이 찌르며 괴롭혔다. 그들 간에 룰이 개정되는 순간이었다. 누가 됐든 괴롭힐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때? 공평하지? 개는 송곳니를 잔뜩 드러내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은호는 식은 땀까지 흘려가며 개를 집요하게 괴롭힌 끝에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냈다. 상처 없이 요령껏 때렸으니 선배에게 들킬 염려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장 오늘 밤이 걱정이었다. 그 영악한 맹수는 틀림없이 사채이자를 붙여서 복수할 것이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자 수업에 집중이 안 됐다. 급기야 은호는 오전 수업 하나를 제치고 배 작가를 찾아갔다. 그는 시나리오과 복학생으로 8년째 졸업할 생각을 않는 화상의 가난뱅이였다. 왕따로도 유명했지만 정체 모를 자신감으로 입이 늘 살아있었다. 은호는 냉정한 조언이 필요할 때 가끔 그를 찾는다. 아유, 야, 뭐가 고민이야. 그 개자식 그거, 아유. 야, 근데, 진짜 개자식 맞다. 그치? 웃지만 말고 조언을 좀 해달란 말이에요. 아이고, 간단해. 심장마비로 거의 보내드려. 근데 배 작가님 뭘 그렇게 드세요? 생라면,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야, 개 있잖아. 냉방에 가둬놓고 사흘 정도만 방치하면 돼. 그거 동물학대 아니다, 너? 네 입장에서 아주 정당방위지. 정당방위? 야, 근데 그 심장마비로 보내려면 입을 테이프로 잘 감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정당방위라. 정당방위 맞지 뭐. 어? 아니다. 야, 솔직히 네가 더 당하잖아. 어? 에휴. 야, 그리고 아휴, 씨. 너 인마 넌 경원이가 로또야. 아, 갑자기 경원이 얘기는 왜 나와요? 야, 귀종놈이 그렇게 안 달았는데 너 답이 안 나와? 이럴 땐 그냥 콱 임신부터 하고 보는 거야. 어? 야, 그리고 일단 그 집으로 입성한 후에 나 좀 정부로 써주면 안 되겠냐? 말도 안 돼. 12시다. 배 작가님, 나 집에 가야 돼요. 아, 왜? 아, 그게 밥 줄 시간이야? 제가 얹혀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 개는 주인집 개고, 주인집. 에이. 저 갈게요, 배 작가님. 다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 개는 침대 위에 도도하게 엎드려 있었다. 야, 먹어. 어째 네 밥이 더 풍성하냐? 난 초코바 하나인데. 아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저 녀석을 한강에다 버리고 올까? 아휴, 아니야. 지난번 선배 엄마가 걔 없앴을 때 선배는 직장인 휴직서까지 쓰고 저놈을 찾아 헤맸어. 시골로 쫓겨났던 걔는 결국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선배는 그 길로 저 개를 데리고 독립해버렸지. 이런 상황에서 저 개를 버리는 방법은? 배 작가 말이 맞는 걸까? 심장마비로 보내드려. 그게 최선이다. 평화로운 심장마비? 그래. 그리고 나서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집 밖으로 나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좋아. 일단 장갑을 여러 개 끼고. 자,
장갑을 여러 개 끼고 일할 때 쓰는 고무장갑까지 끼면 저놈의 이빨 박혀도 큰 상처가 나진 않을 거야. 자. 잡았다. 은호는 놈을 재빠르게 큰 비닐봉투에 넣어 묶었다. 그리고 그대로 냉장실에 집어넣었다. 며칠째 굶주린 냉장고는 속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소리가 너무 요란해 문을 열어보니 놈이 비닐을 갈기갈기 찢은 후에 냉장고의 내부를 물어뜯고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뜯겨나간 냉장고 내부를 선배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은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을 빠져나와 오후의 일터로 향했다. 자, 여러분. 자, 은호 씨가 올해 호빵 판매 왕입니다. 특판을 너무 잘해서 자, 본사 포상으로 보너스 3만 원. 자, 그리고 지점장 보너스도 기대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또 시작이다. 마트 일은 그나마 할만했는데 저치 때문에 이젠 이 짓도 고역이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다. 휴학을 밥 먹듯 해대면 배자각골이 날 것이다. 내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을 해야 한다. 지점장은 은호만 보면 마트의 자랑거리니 매출이 올랐다느니 소란을 피운다. 하지만 봉급은 늘 제자리다. 그래서 은호는 며칠 전부터 사람들 몰래 생활지의 구인란을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전전긍긍하던 은호의 눈에 시급 10만 원짜리 통역 아르바이트가 번쩍 들어왔다. 영어 기초 수준, 키 167cm 이상, 몸무게 50kg 미만, 참신한 용무의 여성만 연락바라. 1시간에 10만 원? 대단한데? 여보세요? 예. 유명 레스토랑 대표입니다. 저기 광고 보고 통역 알바 구한다고 해서. 예. 전화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시급이 10만 원이에요? 그럼요. 더 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무슨 레스토랑이길래 시급이 그렇게 세요? 예, 우리 가게에 국빈급 손님이 많아서요. 아주 참한 여직원이 필요하거든요. 면접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린 빠를수록 좋은데. 내일 오후 시간 돼요? 내일 오후요? 왜요? 시간 안 돼요? 이거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아니요, 돼요. 내일 오후 면접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또 신청자 전화 왔나 보네. 자, 그럼 내일 전화 줘요. 여보세요? 내일 어디로 가? 은호는 내일 오후로 면접 약속을 잡은 후 다시 판매대로 나왔다. 평소에도 잘 흐르지 않는 마트의 시간이 이날따라 갱해처럼 눌러붙어 꼼짝도 않으려 했다. 마침내 오후 5시, 호빵을 다 팔고 나니 지점장이 본사에서 나온 보너스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가 추가로 주겠다던 보너스는 한 푼도 없었다. 도저히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은호는 반드시 이 일을 따내야 한다. 그녀는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아까 전화했죠? 예. 기억나죠, 그럼. 예. 근데 무슨 일로? 면접을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문제 없어요. 잘됐다. 지망자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레스토랑이 어디 있어요? 레스토랑 말고 K백화점 건너편에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큰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유명 레스토랑 안에서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바빠서. 하여튼, 승용차로 오세요. 예. 뭔가 좀 이상한데? 여보세요? 114죠?
저 유명 레스토랑 전화번호하고 위치 좀 알려주세요. 네? 유명 레스토랑이요. 예? 네?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고맙습니다. 맥이 빠졌다. 마트를 그만둘 수 있다는 희망과 그녀만의 작은 새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호를 잘못 인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은호는 용기를 내 승용차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러자 호리호리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평범한 인상이었다. 남자는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더니 자신은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은호는 밖에 선 채로 운전석의 남자와 그 옆의 여성을 살폈다. 둘 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차에 타세요. 내키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고요. 저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가진 여잔 거짓말 안 할 거야. 저희랑 일해서 손해본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지금 가게 하나 갖고 있고요. 가게요? 네, 가게요. 눈치껏 하면 되니까 긴장 안 해도 돼요. 은호 씨는 뭐 스페셜까지는 아니더라도 A급은 받을 수 있겠네요. 1년 정도만 해도 유학비가 빠지고도 남을 거예요. 어때요? 오늘 현장 한번 볼래요? 잠시 후 어두워진 길가에 흰색 밴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아가씨들이 흰 불나방처럼 모여들어 밴을 가득 채웠다. 은호와 보조석의 여성도 옮겨 탔다. 밴의 운전자는 인상이 험악했다. 차량은 압구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일대를 맴돌았다. 나방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은호는 그제야 차량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얼굴에 열이 올랐다. 은호는 지하철역에 차를 세워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녹초가 되어 동네로 들어서는 길. 모퉁이 약국 간판에 있는 십자가에 불이 들어왔다. 늙은 약사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가로등을 지나쳐 집 앞에 다다르니 선배에게 문자가 날아들었다. 선배한테 온 문자네. 애인이랑 오랜만에 심야 영화 보러 간다. 밥상 못 치우고 나왔어. 피곤할 테니까 그대로 두고 먼저 자. 아휴,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다 뭐야.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안진뱅이 밥상이 통로를 온통 막고 있었다. 은호는 상을 거둔 후 방바닥을 닦았다. 바닥에 얼룩져 있던 개의 오줌과 여자 둘의 머리카락이 걸레 3개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청소를 마친 은호는 전등도 끄지 않은 채 뜨끈한 방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자고 있었다. 놀이개가 깨어나기만을 벼르던 맹수가 오른쪽 종아리를 공격했다. 방안이 환하니 이놈이 나코스와 혼동한 모양이다. 크림색 내이 위로 피가 스몄다. 피를 보니 은호의 눈에 날이 섰다. 너 도저히 못 참아! 참아! 통 안에 가둬버릴 거야! 그래, 이만하면 충분해.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녀는 김장육 밀폐통을 열었다. 삽시간에 통 안에 갇힌 개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투명한 케이스 바깥에서 하찮은 인간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은호는 통에 든 개를 냉장실에 쳐넣었다. 선배가 이 시간까지 외박하는 거 처음인데 전화를 해봐야 되나? 아니야, 관둬. 혹시 결혼이라도. 안 돼. 그녀는 떠나려는 공간을 붙드는 사람처럼 바닥에 붙인 손바닥에 힘을 모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하염없이 응시했다. 이른 새벽에 가로등 불빛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와 좁은 동네에서 차렷 자세로 누워 있었다. 은호는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왜 날 괴롭혀? 야! 야! 왜 안 움직여? 야! 왜 이래? 살아있구나. 다급히 뚜껑을 여니 미동 없던 개가 그제야 오들오들 떨었다. 쉽게 일어나지는 못했다. 은호는 벽에 바싹 붙어서 맹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1분 정도 경과하니 개는 천천히 일어나 통 밖으로 나왔다. 그리곤 방바닥에 배를 깔고 길게 누웠다. 시간이 지나자 개의 털에 살구빛이 감돌았다. 그것이 평소의 흰색이다. 10분쯤 지났을까? 개는 원래대로 돌아와 적에게 송곳니를 드러냈다. 나간다고!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다음 날 오전, 배작가와 경원이 크게 싸우고 있다는 소리에 은호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다.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근처 마트에서 풀타임으로 호빵을 팔던 중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학생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다. 은호가 강의실까지 뛰어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종료돼 있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엉망으로 망가진 쪽은 배작가였다. 둘 다 건태처럼 생기긴 했지만 다부진 배작가가 이토록 당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임마, 너 저 새끼랑 결혼해야 돼. 일어나요. 왜 누워있어? 너 임마, 너 저 새끼랑 꼭 결혼해야 된다고. 아이고, 말본새 보니까 많이 다치지도 않은 모양이네. 너 네가 장학금 타려고 한 교수랑 그렇고 그렇다고 했더니 저 독한 놈이 글쎄 나 이 지경으로 패는 거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편을 펴는 놈은 아주 그냥 노벨 학바지상을 줘야 돼. 나쁜 새끼 같으니. 아, 그러게 왜 헛소문을 퍼뜨려요? 내가 그렇게 비위가 좋은 줄 알아요? 아, 그럼 뭐야? 한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아, 왜 이래요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네. 진짜 아닌가 보네 그럼. 아유, 에라 이 한심한 인생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연이한테 장학금 뺏겼지. 뭐라고요? 지연이가 장학금을 받아요? 은호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장학금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것인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휴대폰을 꺼내 뒤져보니 조교의 부재중 기록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은호는 경원을 멍청하게 바라봤다. 엄마가 팥죽 먹으러 오래. 동지잖아, 오늘. 피멍이 든 그의 양손이 야채 호빵처럼 부풀고 있었다. 경원의 집은 주택이라기보다는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까운 건축물이었다. 그런데 경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은호 혼자 아까부터 넓은 홀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의 겨울나무들은
잎을 다 털어내고도 윤이 반질거리는 뼈대를 한껏 과시하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얼마나 멋질까. 환상에 젖을 무렵 등 뒤로 경원이 다가와 어깨를 건드렸다. 저기, 은호야. 너네 집 진짜 좋다. 몇 평이나 되는 거야? 배고프지? 누가 왔다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누구지? 우리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애는 너무 순진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듣네요. 긴 말 안 할게요. 아들이 아가씨 얘기를 할 때부터 좀 알아봤는데 우린 가족이나 친구가 될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듣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께서 해왕성의 냉기를 서울에다 퍼나르기 시작했다. 얼음 파편이 섞인 바람 때문에 눈과 목구멍이 따가웠다. 그때 문자가 날아들었다. 미션 완수하면 나랑 맺은 계약 잊지 말 것. 귀여운 정부에게 용돈 빵빵하게 대줘야 됨. 배 작가님도 참. 경원 언니랑 한판하고 미션 엎어버림. 형, 이젠 제발 헛소리 멈추시길. 바로 답장이라. 이 땅의 시엄마들은 반만 년간 그래왔음. 300번만 인내하면 결혼에 꼴이 날 것임. 우아하게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것임. 예수, 간디, 체게바라, 이순신, 마이클 잭슨. 이 중에 우아한 사람이 있음? 훌륭한 사람들은 원래 다 번잡하게 사는 거지. 이순신은 우아함. 화살 맞은 김에 나도 오늘 죽어버릴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면 안 되는데. 뭐야, 배 작가는 문자하다가 전화는 못해. 배터리를 빼버려야겠어. 은호는 목을 움츠리며 배터리를 분리시켰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려니 갈 길이 멀다. 경원과 한바탕 씨름하느라 진이 빠졌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우울증 말기라서 좀 위험해. 은호, 네가 이해해라. 타인에게 모욕을 끼얹을 여유가 있는 정도면 아직은 괜찮은 거야. 은호는 형편껏 위로했다. 지하철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은 유독 혼잡하다. 쌀벌레처럼 우글거리는 이 모든 개체들에게 저마다의 번민이 있겠지. 추워. 지하철역을 벗어나 밖으로 나오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은호의 얼굴에 빙하 폭포 같은 바람을 한량동이 퍼부었다. 가방을 끌어안고 머리를 최대한 숙인 채 콧물에 침까지 흘리며 걷고 있으려니 누군가 그녀를 감싸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약국안이었다. 자, 여기 난로가에 앉아. 이런 날씨에 외투도 없이 돌아다니면 큰일 날 수 있어. 내가 외투도 없이 돌아다녔구나, 이 날씨에. 외투는 어디 두고 유니폼을 입고 다녀? 마트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이고. 자, 이거 마셔. 유자차다. 고맙습니다. 예순쯤 됐을까? 백발인데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약사다. 은호는 자신이 외투도 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트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가뜩이나 세련된 경원의 어머니가 이런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 생각하니 식도에서 뜨끔한 것이 올라왔다.
장학금을 놓친 것이 그토록 충격이었을까? 그렇게 충격먹은 와중에 선뜻 경원의 초대에 응한 것은 무슨 심보였을까? 소파에 몸을 묻고 난로에 발을 갖다 대니 종아리까지 간질거렸다. 1년 전 겨울, 은호는 그때도 외투 없이 이 길을 지나쳤다. 더는 학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날이었다. 예, 어서 오세요. 수면제 주세요. 수면제요? 날씨가 춥죠? 수면제 3통 주세요. 예, 그럽시다. 수면제 3통. 약값 얼마예요? 됐어요. 그대로 향한 곳은 문고리가 항시 풀려있는 배 작가의 고시원이었다. 그는 이틀 후에나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다. 은호는 침대에 앉아서 수면제 2통을 모두 먹었다. 배가 불러 더는 먹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니 졸음이 금방 찾아왔다. 맹수가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들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잠시 후면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떠날 터였다.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 이년아 그러면서 등을 후려칠 거야.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실까? 아버지, 여기가 어디야? 에휴, 잘 샀냐? 병원이다, 병원. 저 살아있어요? 아이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거 수면제인데. 수면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독일산 비타민이래. 뭐 비싼 거라던데? 비타민이요? 며칠 후 은호는 배 작가의 지갑을 훔쳐서 약국으로 찾아갔다. 약사는 그때도 지금처럼 난로가에 소파를 내어주며 유자차를 타왔다. 은호가 지갑을 열며 약값을 묻자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은호의 소파 앞으로 수투를 가져와 앉아 천천히 목도리를 풀며 물었다. 죽어보니 어때요?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약사의 목에 있던 큰 흉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약사는 작년과 똑같이 행동했다. 난로가에 아무도 없다는 양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웃었다. 그리고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감기약을 팔았다. 은호는 마치 작년 겨울이 올해로 뛰어넘어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은호는 가방을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아무도 없는 동아리방은 북극처럼 고요했다. 은호는 널린 쓰레기를 줍고 쓸기 시작했다. 바닥도 수차례 닦았다. 벽에 어지럽게 붙어있던 전단지를 모두 떼어내니 흰 벽이 드러났다. 은호는 새하얀 냉방에 누웠다. 바닥이 지옥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창밖에 커다란 달이 걸려있어 배시시 웃음이 났다. 그래. 걔 냉장고는 나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작았지.
그녀는 옆으로 누워 허리를 조금 굽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겨우 5분이 지난 건 아니겠지. 헐벗은 그녀의 몸 위로 달빛이 계속 흘러내렸다. 웃음까지도 낡은 수레처럼 덜덜거리는 집시의 시간. 새파란 입술의 젊은 집시가 휘파람을 불어보려 애쓰며 일어섰다. 그리고 은호는 동아리방 구석에 있던 버너를 켰다. 쓰레기통을 버너 옆으로 가져와 그 속의 종이들을 석쇠에 끼워 구웠더니 금방 동났다. 잔뜩 곱은 손으로 이번에는 가방을 털었다. 2개의 얇은 봉투가 바닥으로 두둑 떨어졌다. 몇 달 전부터 부적처럼 간직해온 것들이다. 먼저 자퇴서부터. 봉투는 3초도 안 돼 까만 재가 되었다. 이어서 2번째 봉투가 화형대로 올라갔다. 자퇴서보다 한 겹 정도 더 두꺼운 유서를 마저 굽고 나니 손가락이 녹기 시작하는지 간질거리며 아렸다. 은호는 허공의 잿가루에 서리를 뿌려대는 창밖의 둥근 달을 한참 올려다봤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날선 은색이었던 달이 조금씩 노랗게 익고 있었다. 집시 달을 굽다 함께 하셨습니다. 서른영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신춘문예 당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작품 저희가 함께 쭉 들어봤는데 작품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요즘 시대의 젊음의 초상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을 제가 20대 초중반에 썼던 건데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제가 소설 2편 쓰고 나서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서야 등단을 하게 된 건데 그때 대학 다니면서 되게 힘든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힘들게 대학 다녔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젊음이 미천인데 그래도 좀 우아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썼어요. 우아라는 단어도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느낌 있게 다가왔었는데 예. 작가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니까 그 작품 속의 우아함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이 작품 안에 근데 좀 섬뜩한 부분이 나오는 게 선배의 개랑 예. 거의 혈투 사투를 예. 벌이는 거거든요. 근데 개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개는 애완견, 예. 반려견, 예.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굉장히 나의 친구인 존재인데 예. 여기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근데 실제로 그런 개가 존재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처럼 오갈 데 없는 저는 사실 오갈 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어쨌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조금 약간 특이한 아이였고 다른 친구들은 정말로 오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빌붙는 선배 집이 있었어요. 네. 석관동의 반지하였는데 그 선배님하고 그 개 둘이가 단촐하게 살다가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개가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굉장히 포악을 부렸어요,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은 피해자인데.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 개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삶의 큰 문제였었어요. 자고 있으면 뭐하고 깨물고 쫓아내려고 실제로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뭐 죽이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작가적 상상력으로 네. 구성을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저는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작가님께서 개를 좋아하신다는 건 나중에 결국 개가 사는 거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신춘문예 당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이제 딱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저는 여쭤봤어요. 굉장히 오만방자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제가 난 당선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내 첫 준비였지만 그 남편이 웃기지도 않는다고 어디 중앙지에 이렇게 내미냐고 아니 나는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해서 막상 당선됐을 때 막 기쁘다는 감정보다는 확실히 그 기존에 당선됐던 분들의 당선 소감이 맞았더라고요. 두려운 감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이제는 작가라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는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다른 사람들 당선 소감 보면은 무섭다고 다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서워요. 정말 다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됐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큰일 하면서 났다. 큰일 났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으로서요. 네. 앞으로 어떤 작품 쓰고 싶으시고 어떤 작가로 나아가고 싶으신지요? 저에게도 큰 꿈이 있는데 독자들이 제 글을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읽고 났더니 이렇게 잔잔하게 뭔가 오랫동안 남는 굉장히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서른영 작가의 이번 작품은 읽은 문장이 인상적이어서 또 읽게 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읽을 때 쫙 유쾌하게 읽고 나중에 잔잔한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1 신춘문예 당선작 시리즈 세 번째 조선일보 단편소설 당선작 집시 달을 굽다의 서른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서른영 작가의 집시 달을 굽다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